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관리가 부담될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5.18 유족회가 주관한 추모제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정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6명이 첫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살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아버지가 경찰 조사 결과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아이를 때려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양어머니는 뇌가 손상된 채 잠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친정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은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휴일인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19명입니다. 사흘 연속 600명대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에는 신규 환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엔 그 폭이 작았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금요일 하루 701명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요일에는 463명으로 줄었습니다. 23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금요일보다 5만 7천 건 이상 적었던 게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직전 금요일보다 환자 수가 62명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검사 건수는 5만 5천 건 가까이 적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분석 기간을 더 넓혀봐도 최근 3주 휴일 환자 수는 모두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확산 양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휴일 기준 600명대 확진자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방역 지표의 경고 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621명으로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 2단계와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은 신규 환자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조사 중 비율은 27.4%에 달합니다. 그만큼 전파의 고리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어제 하루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전국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이 엉터리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제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친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본에도 역행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 참패 이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송영길 대표의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첫 민생 행보로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잠시 뒤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서 반도체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청문 전국도 살펴보죠.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고 있죠.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6일 전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돼야 청문회 포함 향후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짓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사위원장직은 흥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빨리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임인 윤호중 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로 박광원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5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으로 여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문 전국 2라운드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제기된 추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인사검증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청와대에서 추가로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시내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와 물류센터 검사를 확대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집단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콜센터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콜센터에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콜센터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콜센터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기 전 자가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출근한 뒤 사용한 키트를 밀봉한 상태로 방역 책임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회사로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책임관에게 신고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콜센터는 291개소, 23,500여 명입니다. 서울 시내 콜센터 근무자 64,900여 명 중 36%가 참여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물류센터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는데 콜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류센터 자가검사는 콜센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근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집이 아닌 현장에서 자가검사를 실시하는데요. 현장 자가검사 장소는 근무 장소와 떨어져 있고 자연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 마련해야 합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방역 책임관에게 보고하고 보건소로 가서 추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물류센터 시범 사업 참가자는 서울 복합 물류센터 안에 있는 18개 센터 근무자 6,200여 명입니다. 서울 시내 물류센터 종사자의 63%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 사업이 방역 수칙 완화와는 별개라며 콜센터와 물류센터 근무자들은 계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숙학교에도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효과를 평가한 뒤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콜센터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역 지침이 콜센터에서 큰 실효성이 없고 도리어 상담사들의 노동 환경만 악화시켰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콜센터 상담사 13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올해 초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장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한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온라인 상담사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주된 업무 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업무가 추가로 부과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음식점 방문자 1명이 지난 14일 최초로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켰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서 밀집도가 높고 이용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성북구의 한 교회에선 교인 1명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동구에 있는 노래교실과 관련해 지난 14일 처음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어제 하루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이후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고등학교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54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2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감염병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 추이를 분석하고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 보완 사항을 논의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고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결정은 발표 전날 밤에야 백악관에 알릴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봐왔던 정치적 개입을 막고 과학과 자료에 근거한 결정을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지침을 변경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 이틀 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n with this powerful tool, while we continue to have community transmission, we must also maintain public health measures we know will prevent the spread of this virus. Mask, hygiene, hand hygiene, and physical distancing. 하지만 CDC는 전날인 10일 저녁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할 방역 지침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료와 통계 분석을 통해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이 마련되자 CDC는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에야 백악관에 이를 알렸습니다. 백악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당일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day is a great day for America in our long battle with coronavirus. CDC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너무 늦게 알려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백악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비판론자들은 송유관 해킹과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현 행정부에게 유리한 발표가 갑작스레 나온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DC는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에도 불구하고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증가도, 급격한 감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휴일인 어제 하루에도 600명대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에는 신규 확진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4월 말의 상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4월 마지막 주 전까지는 월요일, 화요일은 600명대, 그리고선 수목금은 700명대에서 800명에 거의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랬다가 5월 5일 어린이날의 수요일에서 검사 건수가 줄었죠. 그 전후로 해서 휴일을 많이 다녀와서 검사 건수가 줄어서 마치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몇 주간 방역에 대한 지침이 변화가 있었지만 세부 지침만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오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비가 와서 검사 건수가 줄은 게 마치 휴일에 영향을 받아서 화요일, 수요일 좀 줄다가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숫자가 또 700명에서 800명 가깝게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를 저희가 좀 코로나19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지난주에 0.99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주에 0.94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1보다는 낮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수치는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요. 이 재생산 지수가 내일이나 모레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균 수치입니다. 따라서 0.94라는 것은 줄고 있다. 실제로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0.94에서 0.99면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생산 지수 다시 1로 넘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면 지금 보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는 선행 지수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지표를 보여주는 후행 지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상황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란 얘기인데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 그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 추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학하는 시점은 8월 말 9월 초입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 지금 1,300만 명이 6월까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특정한 숫자가 이루어지고 또 7월 달, 8월 달에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50대 또는 60대, 70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 등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학력 격차가 느껴지는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있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가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걸렸을 때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 사실은 예방접종이 아직 안정성에 있어서 특정한 회사에서 만 16세 이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12세 이상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빠르게 접종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방역을 지키면서 학교는 등교를 하되 문제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빨리 함으로써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급선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직원과 고3 등을 제외하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사실 학생들이 걱정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연결돼서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즉 예방접종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게 환상이라든지 우리 100명 중에 70명 맞으면 100명이 다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치 우리가 모두 우산을 피고 있으면 100명이 있는 데서 70명이 우산을 피면 나머지 우산 피지 않은 30명도 비를 맞을 가능성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고 감염의 재생률이 낮은 학생들은 현재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사항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맞을 수 있도록 우선 해준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재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감염되는 그런 경로를 지금까지 연구해 보면 대부분 부모님, 사회생활하는 가족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학생들 간의 전파는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직원분들이 접종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하면은
9월부터의 전면 등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면 등고 찬성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그 사전에 그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콜센터와 물류센터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교수님 번째,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브리핑을 먼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그림 띄워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5월 1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많은 경우 중증으로 이완되고 또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춰서 사망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지난 2월에는 16개소에서 발생했으나 4월에는 6개소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1차 예방접종 후에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3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7.3%이며 2차 예방접종까지 마치신 분은 94만 명으로 1.8%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약 상황은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된 70세에서 74세 연령대의 어르신의 경우는 124만여 분께서 접종을 예약하셔서 예약률이 58.3%입니다. 지난주부터 예약이 시작된 65세에서 69세 연령대의 예약률은 49%, 60세에서 64세 연령대 예약률은 29.9%로 예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해서 예약하실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24시간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택해서 예약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만 회분이 2차 예방접종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오늘 공급되며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백신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오는 목요일부터 전국의 접종 기관으로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개별 계약 또는 코박스를 통해서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082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의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전의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의 의심 사례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율은 전체 0.47%이며 근육통 또는 두통 등의 일반적인 사례가 95.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전체 대비 여성의 경우에는 0.6%였으며 남성은 0.8% 정도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층이 2.9%의 신고율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0.1%로 가장 낮았습니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5%였으나 2차 접종 후의 신고율은 0.19%로 다소 높았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았고 반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1차, 2차 예방접종 후의 신고율이 0.1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번의 심의 회의를 통해서 사망 사례 97건, 중증 사례 101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 그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이번에 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 사례 43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18건에 대해서는 평균 연령이 82.4세였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11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건이었습니다. 피해조사반이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주요 증상 발생 기간, 임상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망 사례 18건은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추정 사인은 심근경색증이 8건, 뇌출혈이 2건, 대동맥 박리 2건 등이 추정되는 사망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에 심근염 1건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예방접종과 추정 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를 볼 때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증 사례 25건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후에 주요 증상 발생 시점에서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 발생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증 사례에서의 추정되는 진단은 뇌경색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심근경색 2건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의 추정 진단명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59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호남권과 제주권도 집단 감염 발생으로 지난주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25.7명이 신고돼서 지난주 대비 3.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 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으며 치명률도 최근 4주간 감소 추세였습니다. 연일 국내에서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도 4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가족, 지인, 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의 방역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인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를 추진하고 또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에 PCR 검사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자가 이탈하거나 가족 등과 접촉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또한 인근 지역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돌봄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유행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지원과 감염 취약시설 또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모임과 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 가족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에 한산한 장소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실내 공간에서는 자주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 또한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문에 답변 중간에 말씀이 끊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부터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5주 동안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선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방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하면 내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나도 문제지만 내 동료랑 걱정되는데 좀 더 조심해야지. 두 번째는 이 검사 키트를 활용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 검사 측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검사 측정도도 올라가고 또 바른 측정을 한다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출근하기 전에 제가 검사를 했는데 자가 검사 키트에 양성이 나왔다. 네. 그러면 본인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방이라고 하는 걸 셀이라고 합니다. 그 방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위 양성 또는 위 음성 등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있지만 이 세 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RT-PCR이라고 하는 실시간 PCR 검사로서의 정확도가 표준이고 여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그 PCR 검사법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저는 자가 검사 키트 활용은 찬성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위양성과 위음성 부분은 꼭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혼란만 가중하게 될 것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철원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휴가 복귀한 병사가 처음으로 의심 증상을 보인 이후에 확진이 됐고 그게 좀 퍼진 경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군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군대라는 곳은 자발적 또는 통제되는 자가격리 기관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지금까지 집단 발병해서 아주 대규모 발병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 군 장병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최대한 맞춰서 같은 내무반이 같이 휴가를 나갔다 같이 격리하는 방향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퍼지고 되지 않느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일 집단으로 나가는 경우 제가 군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휴가 시에 이런 지침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도 일정 기간 그전에는 그 군 윤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그 휴가 후에 들어온 곳에서 격리하는 동안에 굉장히 뭐 씻기 그다음에 음식 배급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잘 방역을 지킨다고 하면 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지만 일반 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매일 출퇴근하는 군무관, 그다음에 위관, 영관급인 경우라고 하면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켜서 일반 사병, 장병들과는 조금 차별적인 군에서의 이런 방역 수칙이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서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예약률을 보면요.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낮은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20, 30, 40대에서 급하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치명률이나 일반 독감 예방접종의 그 젊은 층에서의 자발적 독감 예방접종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60대, 70대 그리고 나가서 40, 50대에서의 만성질환자분들에 대한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는 뭐 해외여행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진자와의 접촉 이후에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사회활동이나 또는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동료, 친구분들이 장례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70대이신데 동료가 사망했다, 코로나19로. 그랬을 때 나는 예방접종이 다 했으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60대, 70대의 건강한 분들이 우리가 돌봄시설이나 노인 112 서비스에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확진자와 접촉을 한 다음에도 확진돼서 접촉하면 2주간 시설을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면제한다고 하면 60대, 70대에서의 접종률을 올릴 수도 있고 40대, 50대의 만성질환자에서의 접종률도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연장선상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역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미국의 상황의 발표이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당시 발표할 때 제가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은 시간에 미국의 언론 채널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너무 서둘렀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메시지였다. 특히 웬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는데 누가 마스크를 썼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치명률도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 굉장히 직업 환경이 악화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시 초기처럼 나타날 수 있어서 어렵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라고 하는 감염 질환은 주로 물로 많이 감염이 되는데요. 이게 감염이 많이 되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가능한 물을 끓여 먹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현지에 갈 때는 끓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꼭 병에 있는 물을 마시고 예방접종을 하십시오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미국의 정치인분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앞으로도 이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려면 네. 아마 올해는 어려울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사례가 해당하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을 텐데요. 보면서 한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아까 정은경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근염으로 사망하신 경우는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어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찾기 어렵지만 기전에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인데 보니까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과성이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젊고 건강하신 분인데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척추에 신경 다발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신경 마비 증상이라든지 운동 마비 증상이 보였다. 이런 경우라 하면 그 이전에 전혀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예방접종이 척수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실제로 인간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서 접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 거고요. 보상 내용에는 기존의 질환에 대한 치료나 또는 뭐 간병 또는 장제비는 빠지는 상태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신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모더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 모호한 해명을 조금 내놓은 상태인데 교수님께서는 위탁 생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위탁 생산을 실제로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국내 한 제약회사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 방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원물을 받아서 포장해서 출시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걸 보통 CMO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의 위탁이고요. 노바백스사인 경우에는 CDMO 방식으로 이 D는 디벨롭, 같이 발전적인 관계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는 현재 메신저 RNA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요. 따라서 모더나사는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원물을 받아서 포장하는 수준의 위탁 방식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호한 대답을 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유명 브랜드 옷이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그 선진국에서 디자인 같은 걸 다 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그 OEM이라고 하죠. 주문자 그 생산 표시 방식으로 발주만 해주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방식은 CDMO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술과 디자인을 받아서 만드는 게 정확한 표현을 해줬고요. 옷이 온 것을 포장만 해서 내보는 방식이 현재의 그 우리나라 제약사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것보다 더 그냥 단순한 작업만 해서 생산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흘째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친다고요? 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1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다행히 봄답지 않은 날씨는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에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쾌청하겠고 낮 동안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은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때일은 더위에 호우까지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오 년 전 오늘 강남역 근처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성이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그렇게 23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가 밝힌 범행 동기는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건데요. 전형적인 여성 혐오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끔찍한 범행의 무대였던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빼곡히 자리 잡은 3만 5천여 장의 포스트잇은 우리 사회가 겪은 아픔과 충격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추모 행렬을 넘어 여성폭력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던 각종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했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은 입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울여성회가 마련한 홈페이지에 많은 이들이 몰렸는데요. 잊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지 5년째 된 세상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측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억측과 명예훼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친구 측 입장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고 손정민 씨와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는 그동안 숱한 의혹을 받았지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어 왔는데요. 사건 발생 22일 만인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A 씨 측은 A4 용지 17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친구 손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결례나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신상 털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상생활로 복귀가 어려워졌다며 그동안 제기돼온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A씨 가족이 손씨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먼저 손씨를 찾아 나선 이유에 대해선 당시 손씨 부모님과 친분이 없었고 새벽 시간대 전화하는 건 큰 결례라고 여겨 직접 찾게 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을 위해 신발을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신발 밑창이 달아떨어져 있을 정도로 낡은 상태였고 토사물까지 묻어있어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신발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손 씨와 나눴던 대화 중 골든 건에 대해선 평소 A 씨와 손 씨 모두 가수 골든의 음악 장르를 좋아해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며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A씨 가족 가운데 정치계나 법조, 언론계 유력 인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간 제기된 여러 추측성 의혹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A씨를 상대로 2차례 최면 조사와 3차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입장문 발표 직후 고 손정민 씨 아버지와 통화해 의견을 들었는데요. 손 씨는 아직 A씨 측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에서야 언론을 통한 입장문 발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특별하게 다른 거 없고 경찰 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을 맞춘 것 같고 근본적인 궁금증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장문 내용을 보면 A씨 측이 경찰 조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듯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종 당일 새벽 3시 반쯤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한 것을 손 씨 가족들에게 왜 숨겼는지 등 정작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손 씨가 사라지고 A씨가 혼자 귀가하기 전까지 42분간의 행적을 살피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살 입양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부는 입양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식을 잃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양부가 2살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양부 서모 씨가 2살 입양딸 A양을 학대한 건 모두 6차례입니다. 기간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입니다. 서 씨는 이번 달 초까지는 이른바 효자손이라고 불리는 등글개를 이용해 A양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나무 재질의 구두 주걱으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5차례 폭행했습니다. 서 씨는 이틀 뒤에도 구두 주걱을 이용해 같은 부위를 3차례 때렸는데 당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A양의 얼굴을 4차례가량 때렸다고도 진술했는데 당시 서 씨는 A양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과 학대 정도를 토대로 지난 8일 서 씨의 학대 행위가 A양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려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친자녀 4명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3명의 손을 등글개로 각각 한 차례씩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A양이 쓰러질 당시 양부모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외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양은 지난 8일 양부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모 30대 최모 씨는 아이가 잠든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외갓집에도 1시간가량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의 앓는 소리를 들은 서 씨 부부는 폭행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A양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던 A양은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 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집 안에서 이루어진 학대인데 가족들은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몰랐던 겁니까? 양모는 알고도 모른 채 했지만 친자녀들은 몰랐습니다. A양에 대한 서 씨의 학대는 집 안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탓에 친자녀들은 서 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모는 A양을 씻기다 몸 곳곳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면서 남편의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친 입양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양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의료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서 씨 부부의 친권박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LH 직원 강모 씨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되고 대대적인 부동산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투기 의혹이 가장 먼저 불거진 LH부터 살펴보면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참여연대 등이 처음 고발한 직원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는 사태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안팎 토지를 사들이고 보상을 노린 듯 땅에 나무를 심는 등 정황이 포착돼 지난 3월 19일 첫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강 씨와 관련한 4개 필지, 부동산 38억 원어치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의 땅을 사들여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의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 A씨가 2억 넘게 대출을 받아가며 땅을 매입했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12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비리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의원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토지 매입 당시 두 의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매입 경위가 내부 정보가 아닌 기획부동산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경찰은 기획부동산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1명에 대해선 본인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내사 단계에 있다며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의 전체 수사 대상 2,300여 명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5명, 지자체장은 10명, LH 관련은 64명 등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그동안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열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처음 1위를 차지했습니다. PNR이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가장 높은 20.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15.5%로 2위,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2.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웅, 홍문표, 조경태 그리고 김은혜 의원 순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여러 법익이 침해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사자 징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제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검토를 하시나요? 지금 뭐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한 도로 위로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지나가던 배달기사가 크게 다쳐 일도 못하게 됐는데 보험금 지급 규정 때문에 치료비를 내기가 힘들어 입원도 포기했습니다. 제보는 Y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의 3차선 도로.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버즘나무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쓰러지고 맙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피했지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심어진 지 30년이 넘으면서 나무 윗부분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나무가 부러진 자리에는 이런 나무 조각만 뒹굴고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건 배달기사 49살 박병선 씨. 나무를 들이받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목과 허리, 다리를 다쳐 전치 2주 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검은 그림이 제 앞에 스치면서 꽝 하고 소리가 나면서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참 황당했죠, 저는. 진짜. 말은 하고 날벼락 맞는 느낌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치료에 들어간 돈만 80만 원. 하지만 아직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박 씨 부담이 됐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데다 쉬는 동안 일감이 끊길까 봐 입원도 포기한 박 씨는 다리를 절며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가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너무 막 독촉하시니까 나무만 지나가다 쓰러지지 않을까 계속 쳐다보면서 가게 됩니다. 가로수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줄 때는 정확한 피해 금액이 정해져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구청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그 해당 손해사정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종결 처리를 합니다. 미리 얼마 될 거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험사가 전체 치료비를 예상해 절반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보험을 제공하는 공제회 측은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돼야 전체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절반 지급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분의 피해 금액이 바로 사고 순간에 확정이 되는 경우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요. 박 씨 같은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관 예산으로 지원금을 일부라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책임이 지자체가 있는 건데 지자체가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방식이잖아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굉장히 그 보험으로서 배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우니 그 시간의 간격만큼은 지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죠. 배상금 우선 지급을 논의하지 않던 안양시 동안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미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사고 2주 만에 배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이라는 대외 경제장관회의 안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며 가계부채 관리가 부담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위험 요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경제장관회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더욱 강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수립과 해외 수주 보강 대책 마련 등을 6월 달에 마무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 우려와 외국 인자금의 흐름 변동 등 잠재적인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이들 대외 리스크의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국내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장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측은 남양유업 비상대책위원회에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홍 전 회장의 어머니인 지송죽 이사와 아들 홍진석 이사 2명이 사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자신의 등기이사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어지러운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단어의 짧은 말로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지만 일단 머스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으로 받아들인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크리토 웨일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혐오가 커서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단 인디드라는 댓글이 긍정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트윗은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의 답변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최근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에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댓글이 무슨 뜻인지 머스크에게 물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8% 이상 급락하며 4만 5천 달러 아래로 하락해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악명 높지만 오늘 하락폭은 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아래쪽에서 거대한 불꽃이 치솟더니 곧바로 빌딩 전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AP와 AFP, 알자지라 통신 등 외신사들이 입주한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가자 지구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예루살렘 시위 사태가 양측의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진 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치자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대대적인 공습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포격을 시작하면서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대공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요격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팔레스타인, 나아가서 아랍계 전체에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이스라엘 내부에 정착한 아랍계 주민이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분쟁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도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나서면서 강대국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어서 최문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폭발음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입니다. 이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8명의 아이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요일 공습은 하마스를 겨냥했습니다. 군 지도자와 로켓 발사기지 등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건물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필사적인 구조 활동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عدد الاشخاص تحت الانقاض غير معروف لحتى الان زي ما بنسمع من الاهالي ومن الجيران العدد كبير لكن احنا هنا بنشتغل 이스라엘 국민들도 하마스의 계속된 로켓포 공격으로 수시로 대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피해보다는 미미하지만 건물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화상 공개회의를 열어 교전을 즉각 중단하고 중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appeal to all parties to heed this call.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engaging all sides towards an immediate ceasefire.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테러 단체와의 전투는 전력으로 계속될 것이다. 가자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청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현황과 그 속에 숨은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후보자 개인 혹은 가족들의 흠결만 이제 따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47.9%,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5.5%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결과는 팽팽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 정당별로는 차이가 좀 있었죠. 네, 이 당청 지지층과 반대층에서 이제 상반된 패턴이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진보 성향층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8.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공감을 했는데, 반면에 보수 성향자에서는 56.9%가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감한다는 의견보다는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었고요. 네. 중도 성향층에서는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지정당별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7명 정도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6명 정도가 비공감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 소개드린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노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공감 의견이 63.2%로 나타나서 민주당과 비슷했고요. 무당층에서는 이제 공감 35.2, 비공감 53.4%로 비공감 의견이 한 18%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한국갤럽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대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죠.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다음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정책 능력이 47%, 그리고 도덕성이 47%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14년, 20년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거보다는 도덕성이
좀 낮아졌고요. 정책 능력이 좀 올라가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서 도덕성보다는 정책 능력이 좀 중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도덕성하고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된다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능력 검증만 공개하자는 의견이 19%로 나타나서 압도적으로 도덕성,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앞서 이제 조사했던 그 항목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도 이 공개 검증하는 데 대해서 도덕성, 능력 모두 검증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10명 중에 7명가량이 나타나서 이 도덕성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도덕성과 정책 검증에 대한 비중은 뭐 서로 비슷한 측면이 좀 있지만 함께 공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뭐 청와대 입장이 청문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도덕성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공개 검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경우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청문회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제 미국 청문회는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이제 기간도 길고 또 이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로 해서 이제 백악관 인사국이라든지 또 FBI 신원조회 그리고 IRS라고요.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서 사전에 이제 비공개 검증에서 통과된 인물들만 이제 공론화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분들을 이제 인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중에서 한 99%가 인준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사전 검증이 얼마나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냐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전 검증을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이제 정책 검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정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사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떠오르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탈세 뭐 또 이번에는 도자기 뭐 이런 부분들만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뭐 해수부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도가 안 됐고 국민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현안 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좀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5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인데요. 긍정평가 36%로 지난주하고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0.5%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높은 수치인데 거의 이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는 이제 충청권, 또 인천, 경기 30대 무당층에서 소폭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70대, 60대 이제 고령층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 학생층 등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국정 지지도 추이에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줬습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뭐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새 후보자 이매숙, 노영민,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제 특히 화요일 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4.1%까지 빠졌는데 여야 간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합의가 이제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정의당이 김부겸은 총리 인준해야 되지만 이매숙 박준영은 철회를 이제 요구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최소 1명 부적격 판단 내려야 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 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찬성 168표로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면서 이 청문 전국이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 그래서 금요일 날은 37.8%까지 올랐다가 목요일 날은 37.8%까지 올랐다가 금요일 날 30.2%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 이제 5.18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뭐 5.18 같은 경우는 사실 여당보다는 야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박스권에 30% 중반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이번 5.18 유족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그래서 야당한테 불리한 이슈고 또 시기인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뭐 5.18과 관련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5.18 시기에는 이제 당청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는 내일 이제 행사 등을 이제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정당 지지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지지율 추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0.1%포인트 높아진 35.4%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하락한 29.9%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격차가 5.5%포인트였고요. 국민의당도 6.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4.8%, 그리고 무당층이 약간 증가한 13.9%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갤럽에서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또 PNR이라는 곳에서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조사한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35.1%로 이재명 지사를 한 7%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조사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13.7%로 지난주에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였는데 이 자동답 방식 조사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홍준표 전 대표, 국민의힘 입장에 지금 이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정세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 차기 대권 주자 관련된 지지도 관련해서 여러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을 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PNR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그래픽이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또 주십시오. 네, 또 한국갤럽, 옆에 걸 보면 지금 한국갤럽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지사보다 앞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샤이 야권 표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라기보다는 보수 혹은 중도층 진영의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샤이 야권 표심이 특히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여전히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소속 아니면 이제 제3지대라든지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지지율도 한 10%에서 15%포인트가량 감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는 계층이 대략 한 35% 정도 되고요. 소극적인 지지층까지 합치면 한 40%를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 대권 주자 지지도와 관련해서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알려드렸는데 전부 다 그러면 그 조사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냐 아니면 전화 면접 방식이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객관식으로 후보를 불러주느냐 아니면 주관식으로 묻느냐에 따라 다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을 때는 지지율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지지층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지지층이냐의 여부인데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보다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지지층이 좀 덜 잡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조사기관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이 결과가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사 방식과 조사 기관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후진적 산재 사망 사고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정원하는 한편 페트롤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법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윤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1일을 면접조사 기일로 정하고 최근 윤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윤 씨 동생 5명 가운데 일부는 딸 백 씨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측이 윤 씨를 프랑스에서 내버려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백 씨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닭고기가 없는 치킨 너깃,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안 들어간 햄버거 스테이크.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 제품들입니다. 네, 이색 식품으로 여겨지던 대체육이 가치가 큰 소비에는 지갑을 여는 MZ세대의 미닝아웃 트렌드와 함께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맛있게 튀겨지는 치킨 너깃. 그런데 이 너깃에는 닭고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섯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제품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달 동안 10만 개를 팔려고 목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한 달 만에 10만 개가 팔리는 높은 판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20만 개를 제작을 들어가서요. 지금 바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육은 집에서 손쉽게 먹는 냉동식품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만든 대체육 너깃과 돈가스를 출시한 이 업체는 지난해에는 품목을 더 늘렸습니다.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 적색 육류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식물성 단백질이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로 등의 그런 영양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층에서 많이 제품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수입돼 마트와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미국 비욘드 미트의 패티도 누적 판매량 15만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00억 원 규모로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환경과 건강,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MZ세대의 이른바 미닝아웃 트렌드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고자 두부로 된 제품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대체육 같은 것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젊은 미닝아웃 세대들을 겨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좀 더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40년에는 대체육이 세계 육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존 육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아닌 고기가 이색식품에서 일상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국회 여야 지도부 예방에 나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납니다. 네, 김 총리와 송 대표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당정 협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잠시 뒤에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 모습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김부겸 국무총리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는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네.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첫 주례 회동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요.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만남은 당 지도부의 현장 시찰 일정으로 불발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율 끝에 오늘 오후 6시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가 현장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서울은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의 비가 내린 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되찾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9도나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여야 지도부 예방에 나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납니다. 예정 시각보다 방문이 늦어지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